양주 출신이세요. 태어났을 때가 1909년이잖아요. 태어났을 때 이미 나라가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독립, 민족 이런 말을 아주 그냥 밥 먹는 것만큼 들었대요. 이분이 광동학교를 나왔는데 여운형이 세운 학교거든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학교였고,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중국을 정복하러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이상촌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농사를 짓고 2년 만에 그 마을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입니다. 공안 근처에 도로를 뚫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 인부들한테 밥해 먹이는 걸로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요 돈을 가지고 이미 폐광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탄광을 이분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3,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개간을 해서 이상촌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요. 4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땅값이 올라요. 여운형의 육촌 동생이 여운혁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10명의 동지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정무총감 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봐라, 들어주겠다.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내게 강요하지 마라. 왜 못하겠다고 하냐,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뭐로 얘기하냐면 1966년에는 필리핀에서 주는 꽤 국제적인 상인데 막사이 사이상이라고 있어요. 네, 상을 탔었고, 평소에 인민복을 자주 입고 다녔대요. 관계기관에서 또 입지 말라고 경고를 자주 했대요. 김일성이 이 옷을 입기 전부터 이 옷은 존재했다라며 일축을 하고 계속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인물인데요. 1909년 9월 5일 태어나셔서 9월에 이달의 교회사로 뽑아봤고요. 이 김용기 장로님은 이제 양주 출신이세요. 태어났을 때가 1909년이잖아요. 태어났을 때 이미 나라가 위기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독립, 민족 이런 말을 아주 그냥 밥 먹는 것만큼 들었대요. 이분이 광동학교를 나왔는데, 광동학교가 이제 여운형이 세운 학교거든요.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했던 학교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광동학교를 다니면서 민족의식에 눈을 뜨게 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요. 중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중국을 정복하러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시는 게 뭐냐면, 난 약간 몽상가적 기질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중국을 먹어버려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아주 강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셨다가 한인교회를 나가셨는데,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안 되는구나 깨닫고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때부터 이상촌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농사에 기반한 이상촌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처음 한 게 고향에서 봉안 마을인데, 여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이상촌을 만들려고 하죠. 근데 농사를 짓고 2년 만에 그 마을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짓는 사람이었대요. 농사가 체질이 엄청 잘 맞나 봐요. 동네 선배 농사꾼들이 이분을 찾아와가지고 이제 기술 배우고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농사에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나서요. 이렇게 이 봉안 근처에 도로를 뚫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부들이 많잖아요. 그 인부들한테 밥해 먹이는 걸로 이제 장사를 시작해서 돈을 좀 벌어요. 그래서 요 돈을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이성촌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가 돈이 조금 모자라서 탄광에 투자를 하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사기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폐광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탄광을 이분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돈을 다 날려버리거든요.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돈을 빌려요. 4천 원 정도를 빌려서 3,000평 정도 되는 토지를 매입하고 개간을 해서 이상촌을 만들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대박이 나요. 여기가 양주 봉안, 여기에서 고구마를 키우기 시작해요. 고구마 박사라는 칭호도 얻고, 비탈진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를 개간해가지고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거니까 4년 만에 10배 이상으로 땅값이 올라요. 그래서 또 땅값을 팔고 빚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또 땅을 사요. 그 땅을 한 4,000평 정도. 그리고서는 여운형의 육촌 동생인 여운혁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10명의 동지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개척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다 아직 고향 봉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땅을 개간하고 그 땅을 개간을 하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 땅을 팔고 또 다른 곳을 개간하고 요런 게 이제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차례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했던 게 봉안의 이제 이상촌 건설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가 봉안이었고 같은 시기가 좀 겹치긴 하는데 40년부터 50년까지가 지금은 서울시 은평구죠. 구기동 쪽에 삼각산 농장이라는 걸 또 개척을 했었고 50년부터 54년까지는 이제 한국전쟁이 터져서 좀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그래서 5만 평의 농장을 용인 쪽에 세우면서 용인 에덴향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54년 이후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가나안 농장을 54년에 개척을 해서 61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고 73년에 제2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점점 사업이 확대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4년에 이분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게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산에서 금이 나고 바다엔 고기 들에서 쌀이 나고 면화도 난다. 먹고 남고 입고 놀고 쓰고도 남을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이제 이광수의 흙, 그 다음에 시문의 상록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땅과 흙에 대한 집중이 굉장히 잘 보여요. 일제 말기에 여운형 선생이 어디 오갈 데가 없을 때 자기의 농장에 숨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무총감 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와요. 찾아와서 김용기한테 소원이 있냐? 소원이 있으면 한 가지 얘기해봐라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김용기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사참배와 동방요배를 내게 강요하지 마라. 네. 엔도도 빙그레 웃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서 왜 못하겠다고 하냐?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동방요배를 강요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천황한테 욕하라는 짓이다. 이거는 조선인이 이제 그 동방요배를 하면서 속으로 천황 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엔도가 한바탕 신나게 웃었다는 거예요. 껄껄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행원을 불러가지고 앞으로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가섭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숨 쉴 공간도 없고 본인이 생각하는 일도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이 그 생각하는 신앙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일제 말기에는 어느 정도 있었다는 건데 이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사는 것이긴 한데 노동과 희생을 근간으로 해요. 공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본인에 대한 희생을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평생의 모토로 삼고 살죠. 근데 이분이 또 재밌는 게 이상촌 운동이라고 해서 그냥 진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생활의 필요가 이루어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을 것 같은데 도로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농장 개척을 어디에다 해야 되냐? 대도시로부터 100리 이내, 소도시로부터 30리 이내의 지점을 선택해야 되고 국도로 이어지는 곳이 10리 내외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차는 길을 낼 수 있어야 된다. 국도까지 길을 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어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서 농촌의 그 이상촌이 지속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사고 팔고 그러니까 아주 자족적인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은 아니고 농사를 통해서 이제 부유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뭐 새로운 세상 얘기하고 막 떠들어대는데 그거 갖고 뭐라고 해요? 기독교는 보이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뭐 농장은 개간하고 이러는 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이렇게 눈으로 실제로 사람들이 보고 아 저거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떠들어대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해방된 조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이제 에덴향이라는 걸 만드는데
네. 이 에덴향의 생활 헌장이 있어요. 음. 이 생활 헌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관공서에서 이거를 요약해가지고 뭐 뿌리기도 했다라고 음. 하는데, 생활 헌장들을 몇 가지를 좀 읽어보면 네. 한마디 말이 약속 어음으로 대용되는 인물이 되자, 그리고 작은 일에도 큰 사건과 같이 충성스럽게 실행하는 인물이 되자, 뭐 자기 개인을 위한 야심이 아니라 인류와 사회와 남을 위하여 큰 포부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불타오르는 인물이 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보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인 음. 거죠. 요거 저 재밌었는데, 음식 한 끼에 반드시 4시간씩 일하고 먹자. 그리고 버는 재주 없거든 쓰는 재주도 없도록 하자. 아무튼 이 3년을 에덴을 만들었는데 3년 만에 이렇게 망해요. 왜? 이 에덴향을 만들었던 사람들끼리 합의가 안 됐던 게, 용인에 이제 복음 고등 농민 학원을 만들었거든요. 이 학원을 신학대학으로 발전시킬 거냐, 아니면 농민대학으로 발전시킬 거냐를 놓고, 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서 김용기 장로가 여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농군 학교를 만들었고, 박정희가 찾아가서 농촌 부흥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이 이상촌을 한번 보고 이제 치하하는 내용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양쪽의 인연이 시작이 돼서 가나안 농군 학교의 농촌 운동이 국가 정책으로 이제 실천으로 이어진 게 새마을 운동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저기 최용신 선생 전기를 쓰신 유달령 선생 있잖아요. 유달령 선생한테도 그 박정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유달령 선생이 당시 마을 갱생 운동 이런 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달령 선생을 좀 정부 정책의 뭐라고요, 관료로 좀 등용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때 유달련 선생의 어떤 마을 운동이 또 새마을 운동의 기본 베이스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만 독점적 모델이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유달령 선생의 운동도 있고,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의 전신인 이상춘 운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김용기 선생은 이후에 여러 가지 상들을 많이 받아요. 1962년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고 박정희를 만난 직후에는 제1회 향토문화공로상이라는 걸 받았고요. 네. 1966년에는 필리핀에서 주는 꽤 국제적인 상인데, 막사 이사이상이라고 있어요. 이 사회 공익 부분의 상을 탔었고, 1973년에는 인천 문화상이라는 걸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8년에 필리핀 세이비어 대학에서 이제 명예 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82년 3월에 이제 가나안 농군 사관학교를 만들었고, 농촌 운동 지도자들을 배출을 하다가 88년에 돌아가셨고요. 90년에 일가라고 하는 게 김용기 장로님의 그 호인데, 그 호를 딴 상을 이제 제정을 하고, 매년 이제 농민운동이나 협동조합 운동 같이 이제 사회 공익에 해당하는 어떤 운동을 했던 사람한테 시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 기반이 네. 많이 약화됐기 때문에 네. 물론 국내에 있는 농민들 대상으로도 교육 사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지만은 네. 요즘 가나안 농군학교가 관심을 갖는 게 그렇죠. 후진적인 저개발 국가의 원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키는 국제 교육 스쿨, 그런 개념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어요. 이게 나름대로 가나안 농군학교의 정신을 세계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가나안 운동이라는 걸로 확장된 형태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해외 지역 본부가 필리핀, 미얀마,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요르단, 라오스, 말레이시아, 뭐 러시아, 네팔, 브라질, 가나, 동티모르, 마다가스카르, 조지아, 볼리비아, 피지, 뭐 이래요. 굉장히 해외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태인 거죠. 후손들이 계속 가업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원주에도 네네. 김용기 장로님 기도하시던 것도 그대로 잘 보존을 해놓고 있고, 여러 가지 유물들도 전시가 돼 있고. 67년에 이제 가나안 농장이라는 그 대한민국 네. 공보부에서 만든
18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근면 성실함과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주거든요. 구두는 사치한 것이라서 고무신을 신고 있고, 따뜻한 온돌방은 사람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불을 뗄 수 없는 마룻방을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김용기 선생의 모습 뭐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근면이 일하면서 허리띠는 바짝 졸라매가지고 이제 경제 성장에 이익이 되는 인간상 이런 걸 만드는데 활용을 많이 했죠. 네, 정부에서도. 이분은 좀 대쪽 같아요. 박정희가 유신 개헌했을 때 개헌을 반대하는 책도 써요. 운명의 개척자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이게 금서가 돼서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정치 사찰도 받기도 했지만 또 이제 이분이 살아가는 루틴이 너무 뻔하고 이분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이제 그 농촌 운동밖에 없다 보니까 네, 사찰을 해도 뭐 이게 뭐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뭐 당시 통치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필요한 거 없냐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면 가만히 두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대쪽 같다라는 게 이제 좋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죠. 관련된 내용 중에 재밌는 게 평소에 그 인민복을 자주 입고 다녔대요. 옛날 사진 보면은 인민복이 많은데 관계 기관에서 그 입지 말라고 경고를 자주 했대요. 근데 김용기 장로가 김일성이 이 옷을 입기 전부터 이 옷은 존재했다라며 일축을 하고 계속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까 말한 대로 좀 고집이 있고 강단이 있는 분이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그 부흥회 때 자주 불렀던 노래 있어요. 성령의 불길이라는 노래.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빰빰빰빰빰. 주님의 십자가 따라 이 노래 생명을 바치겠느냐 요 노래를 김용기 장로님이 직접 작사하신 곡이라고 합니다. 예. 그 저 부흥회 때마다 이 노래 부르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노래가 너무 촌스러워가지고. 이게 김용기 장로의 곡이네요. 성령의 불길. 해방 이전까지 그 이분이 고향이 양주라 그랬는데 양주에서 양평이 멀지 않거든요. 여운형 선생이 해방 이전까지 양평에 자주 기거하시고 거기서 거주를 하셨는데 학교 사업하시면서 그때 양평에서 같이 숙식하면서 여운형 선생에게 직접 사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운형 선생의 그런 성격도 이분한테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